안녕하세요. 이렇다 19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프로님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매번 나오시지만 매번 피곤한 얼굴로 나오시는 찬희쌤 나오셨어요. 쌩쌩합니다. 우리 찬희쌤입니다. 쌩쌩이 네. 아까 오다가 제가 늦을 것 같아가지고 차가 네. 많이 막혀가지고 전화를 2번이나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뭔 짓 하느라고 안 받는 거야 그랬더니 이런 걸 씹었다 그러면. 잠들었어. 아이고야. 다 얘기하면 어떡해. 진짜. 정말. 네. 아, 자 오늘 네. 제가 지각하는 바람에 네. 오늘 본론으로 계속 금방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유프로님 오늘 무슨 주제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까지 해오던 금융화폐에 관한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주제인데요. 오늘 요즘에 와서 기후 변화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그것과 관련이 깊은 주제인데 생태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 저희 지난주에 알파조님하고 했던 방송은 예. 또 기후 위기와 또 이제 금융 관련된 금융. 예, 네.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유프로님도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해서 생태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제 여하튼 기후 위기가 좀 심각하긴 하고 지구 멸종을 앞둔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태 경제학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거든요. 이렇게 생태라는 말에서 그 뭐 자연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 생태라는 말에서 경제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조금 이거 뭐 환경 경제학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좀 비슷한 것인지 어때요? 생태 주인은 아는데 생태 경제학? 생태 아, 경제학은 예, 조금 그렇죠. 예, 낯설어요. 내용 속에서 추가로 설명이 되겠지만 생태 경제학과 환경 경제학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생태 경제학은 에콜로지컬 이코노믹스이고요. 환경 경제학은 인바이러먼털 이코노믹스인데 사실은 두 개가 좀 달라요. 환경 경제학은 환경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생태 경제학은 제가 딱 정의를 해볼게요. 네. 정의를 하면 인간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융합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창. 아니 잘 거창합니다. 뭐가 이렇게 거창해? 아니 거창하다. 생태 경제학이라면은 예를 들어 환경 경제면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러면 생태 경제학이면은 생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무슨 뭐 총체적인 어려운 말 다 들어가 융합학문 있어. 뭐 다 들어가 있어. 상호작용, 총체, 네. 융합. 네. 뭔가 좀 이야. 너무 거창하고 네. 하지만 또 유프로님 특성상 네. 이렇게 뭐 거창한 얘기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생태 경제학도 경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류 경제학, 교과서 경제학의 방법론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뭐 간략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경제만을 분리시켜서 고립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생태 경제학은 경제는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고 인간 사회는 생태계의 하위 시스템이므로 경제 문제를 자연과 사회와의 상호 관련 속에서 파악한다. 이런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나는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뭐가 이렇게 네. 뭔가 좀 우리 귀찮아죠? 인간사와 네, 네. 예, 뭔가 굉장한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잘 좋은 말인 것 이해가- 같아 일단. 그죠? 그러네요. 네,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예,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더 이야기를 네, 해볼게요. 네, 네. 분명히 이제 이제까지 한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조금 지나면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기존의 경제학은 경제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품을 만들 것인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에 반해서 생태 경제학은 경제 자본 외에도 인적 자본, 사회 자본, 자연 자본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인간의 복지, 후생에 기여한다라고 바라봅니다. 경제 자본, 인적 자본, 뭐 사회 자본, 자연 자본이 모두 중요하다. 뭐 대략 단어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기는 한데요.
뭐 각각의 개념들을 그래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란 말이 붙으니까 괜히 거창한데 네, 맞아요.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자본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본이죠. 뭐 기계, 공장, 도로, 뭐 생산 수단이라고도 하죠. 뭐 노동 이런 게 다 경제 자본이고, 뭐 manufactured capital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네, 제조된 자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말로 경제 자본이라고 번역한 거고, 인적 자본은 이제 인간과 관련된 자본이겠죠. 그러니까 뭐 교육, 보건, 경험, 뭐 재능, 뭐 이런 것 같은 개인의 자질과 관련된 것을 일컫고, 사회적 자본 요새 많이 쓰죠. 사회 자본, 가족 등 사회관계. 나는 뭐 잘할 때 사회 자본이 없었어. 어디에 인턴하고 싶었는데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 예, 무슨 그렇게도 또 쓰는군요. 뭐 사모펀드 만들 때 나한테 한 번도 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 거 다 사회적 자본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언어와 같은 사회제도, 그리고 사회 정의와 같은 요소 이런 건 사회 자본이고요. 뭐 자연 자본은 자연입니다. 이게 이제 자본과도 같다는 거죠. 생태 경제학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자연 자본이 아닐까 싶은데, 뭐 천연 자원, 원자재, 뭐 그런 네네. 것들이겠죠. 생태계가 제공하는 가치, 또 뭐 기능 이런 것들 합쳐서 자연 자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 자본. 네. 자연 자본이 생태 경제학이 가장 중요시한다 이런 건가요? 자연 네네. 자본을? 예. 그래서 이해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뭐 단순히 경제적 동물만은 아니잖아요. 뭐 자연과 분리돼서 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본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누는 이유들이 도대체 뭐죠? 예, 생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자연 자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 자본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자원이 유한하다는 인식.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전혀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얘기해 왔던 거 아닐까요? 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네. 이렇게 뭔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새롭진 않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 자원이라는 게 뭐 과거에는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네네. 사실 옛날에 배우던 경제학에 보면 자연이란 건 그냥 계속 재생되는 거. 네. 자연은 고갈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에서 새로운 자원이 생기는, 뭐 에너지도 그렇고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은 착취 대상인 거지. 네네. 뭐 이게 무슨 고갈된다든가 이런 생각은 자체 이전의 경제학에는 없었던 거죠. 예, 이런 네. 말이 있었거든요. 경제학에선 그랬겠구나. 그렇죠. 예. 실은 환경운동하거나 이런 데서는 늘 아,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그렇군요. 계속해서 주장해 왔잖아요. 자연이만 한정된 그러니까 자연이 고갈되니까 이제 우리 또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그런데 이제 네. 예전에 경제학에서는 어떤 이제 비유를 하면 네네. 돌이 떨어져서 구석기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네. 이제는 쓰지도 않던 철을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제 그 그런 새로운 관점이 자원이 강했죠. 자꾸 생기는 거죠. 예, 새로운 자원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도 자연은 유한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너무 명확한 이야기를 해서 아니 또 그래도 설명이- 자연은 유한한 거잖아요. 근데 뭐 좀 철을 더 개발한 논리적으로 기술이 이야기를 생겼다 해서 하죠. 뭐, 여하튼 죄송합니다. 제가 뻘소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생태 경제학은 좀 더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생태 경제학은 연력학 제2법칙, 이거 뭐야 이거. 어려워요. 엔트로피 법칙을 이거 뭐야 전제로 화학이에요? 물리 나 진짜 약해 이런데. 자연자원보다 예. 넓은 의미에서 자연 자본은 네. 유한하다고 주장을 하죠. 자연 자본은 유한하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청취자분들도 연력학의 제2법칙 이거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네, 문과들 많습니다. 네, 모릅니다. 저는 네. 엔트로피 법칙을 딱 개념 설명해라 그러면 못하겠지만 많이 들어봤어. 맞아. 이거는. 예. 그런데 연력학의 제2법칙은 들어본 적이 없어.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뭐야? 네. 연력학의 제2법칙이 네. 네. 엔트로피의 법칙이죠. 네. 제2법칙이 아니면 제1법칙이. 그치, 2가 있으면 1도 있는 거구나. 연력학 제1법칙은 나도 알아요. 아하.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 에너지 네네네. 보존의 법칙. 그렇죠. 그러니까 맞다. 고립된 시스템의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다. 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에서 전기제 에너지로 막 이렇게 에너지의 형태는 바뀌지만 이 에너지 총량은 그대로다. 그렇죠. 이게 연력학 제1법칙. 나 여기까지 알아. 쌤 제2법칙 진짜, 뭡니까? 진짜 똑똑하다. 제2 요거 중학교 때 배운 거지. 제2법칙도 내가 지금 그때 기억이 안 나. 들어보면 뭐 네. 아실 겁니다. 네. 제2법칙은 네. 엔트로피 법칙인데 네. 고립된 시스템의 물질과 에너지, 아까 이제 에너지를 주로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무질서도가 엔트로피거든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죠. 아.
물질과 에너지가 무질서하게 바뀌면 그걸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죠. 그렇군요. 생태경제학은 엔트로피의 법칙을 받아들여서 자연 자본은 유연하다고 간주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아까 제가 경제가 생태계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생태경제학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 시스템이면 자연으로부터 에너지와 물질을 받아들여서 네. 생산 활동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폐기물, 이제 웨이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폐기물로 번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쓰레기. 그 쓰레기를 다시 자연으로 내어 보내는 개방된 시스템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생태계는 크게 말하면 우주 전체가 되겠지만 일단 지구 생태계는 그 자체가 완결된 닫힌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생태계의 물질과 에너지가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무질서해진다. 그래서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 자, 쉽게 말하면 자연은 복원되기가 힘들다를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연력학 그게 제2법칙.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자연자본의 뒷받침을 받는데 자연자본은 무한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생태경제학의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 자연자본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데 네. 생태경제학의 중요시 여기는 개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보통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태와 상황을 유지시키는 것,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태경제학에서는 지속 가능성은 인간의 삶이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삶은 경제, 인적, 사회, 자연자본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인간의 삶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네 가지 자본이 고갈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네 가지 자본 중에 하나는 유한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생태경제학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유한한 그 이렇게. 한 가지가 고갈돼 버리면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뭐랄까 대체 가능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험하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저는 그게 핵심인 예. 것 같아. 대체 가능성의 문제가 네네네. 오늘은 좀 어려워서 네, 내용에서 빼셨어요? 뺐었는데 아, 내가 그 말씀을 성견지만 하시네. 있구나. 대체 아, 가능성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대체 네네. 대체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네네. 그걸 강한 지속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역으로. 예. 네, 뭔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상이 떠오르는데요. 인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종합 학문이다. 뭐 이런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유프로가 이제 지속 가능성 얘기했는데 그게 네. 영어로 sustainability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요. 예, 예. 예. 그 이런 말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세대 간 평등. 세대 간 평등. 예, 예, 보통의 경제학에서는 세대 간 평등 문제를 다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구라는 것을 빌려 쓰는 건데 미래 세대 거를. 네, 그렇죠. 우리가 막 써버리면 아까 이제 유프로 얘기한 거는 좀 이제 원형해갖고 좀 유식하게 말해보면 엔트로피가 증가시켜놓으면 미래 세대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 생태 경제학은 지금 유프로 말을 들어보니까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네네. 현재 우리 필요를 만족시키도록 구성하는 경제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거 되게 예, 어려울 예.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저기 이제 예. 말씀하세요. 예. 미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오늘을 네네.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게 지속 가능성이죠. 생태경제학은 바로 지속 가능성의 학문이다라고도 정의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후 위기를 저희 딸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내가 아마 지금 젊은 세대였으면 애를 낳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앞으로 그 세대들한테 어떻게 이런 지구를 물려줄 수 없으니 난 자식을 낳지 않았을 거다 그랬더니 걔는 기후위기 얘기하다 갑자기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걸 자식 앞에서 할 소리야? 나한테 막 그러면서 따지더라고요. 중요한 거. 네, 근데 제 요지는 뭐였냐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을 생산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여하튼 우리가 오늘의 필요를 만족시키기는 하되 미래의 삶을 희생시키지는 말자는 어느 그 정도를 좀 저기 예. 타협점 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학자들은 지속 가능성을 네. 유한한 생태계 내에서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자원의 효율적이고 균등한 배분을 이뤄내는 것이 생태 경제학의 목표다 이렇게도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생태 경제학을 아까 이제 마돈나 얘기를 보면 지구가 망해가는데 그렇죠. 어떻게 애를 낳고 그러면서도 미래의 영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인가를 연구할 것 같다 뭔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네. 처음에 정의가 생태 경제학이란 인간이 생태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융합학문이다라고 정의를 했던 그 거죠. 거창한 말의 의미가 약간 이제 좀 감이 좀 잡힙니다. 근데 저는 감이 잡히는데 이것 또한 인간의 이기구나 이런 학문을 만들어낸 것 또한 뭐 학문은 다 이런 실은 거니까. 인간은 숨쉬는 것부터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생태계를 모든 게 훼손시키는 공해죠. 존재잖아. 모든 게 공해. 우리는 네. 존재 자체가 공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이제 뭐 융합시키고 이게 뭐지 모르겠어. 뭔가 이렇게 미래 세대 미래 세대의 삶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뭐 어떻게 할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뭐 그런 융합적 학문이다라고 하면 근데 또 학문이 필요한 게 네, 인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공해지만 인간도 네.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연의 일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식이든지 대책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뭐 그런 경제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인류가 이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인간 삶을 뒷받침하는 자본들을 이렇게 막 고갈시키지 말자. 특히 자연 자본을 고갈시키지 말자. 예, 유한한 그렇지. 자본들을.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네, 네 가지 자본의 양을 네, 네. 미래에까지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경제 자본을 유지하는 것을 경제적 지속 가능성, 인적 사회적 자본의 양을 유지하는 것을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고 자연 자본의 양을 유지하는 것을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겠죠. 예, 예. 네. 그런데 이걸 네. 또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영역, 그래서 경제, 사회, 환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 각각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예전에는 단기 이윤에만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의 내용으로 되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 진보가 자원의 제약을 극복할 것이다 라는 데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사람들도 경제 지속을 위해서도 환경과 사회 지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인식들이 강화되고 있어서 기업들도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경제학에서 과거에 이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란 말을 쓰면 주로 빈곤 연구하고 관계가 깊었어요. 예, 제일 빈곤이 초점이었죠. 네, 빈곤은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크게 사실 파괴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건데 최근에는 뭐 평등, 참여, 뭐 제도적 안정성, 문화적 정체성 이런 것들도 많이 중시되는 것 같고 최근에 뭐 성평등,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좀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자연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원자재를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강했어요. 원자재가 고갈되면 안 된다. 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네. 초점을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원의 공급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의 정화 능력의 보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삶을 뒷받침하는 네. 자연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왠지 지금쯤 와서야 유프로님이 그 생태 경제학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되게 바람직한 논의를 담고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생태 경제학이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많은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가져져야 한다는 것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주장이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네. 뭐 예전에도 선각자들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세상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요. 네네. 근데 생태 경제학은
이 세 가지 지속 가능성 간의 상호 관계를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기본 가치는 효율이거든요. 그렇죠. 효율이 모든 것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풍요로운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죠. 네. 그리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추구하는 가치는 영어로 말하면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규모. 그걸 저는 번역을 하니까 규모의 제약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규모의 제약이라. 규모의 제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자본이 유한하다면 경제활동의 규모가 자연자본의 수용 능력 내로 규모가 제한돼야 한다라는 게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경제의 효율, 사회의 공정, 환경의 규모 제약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지만 동시에 대립적이거든요. 규모를 제약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 네. 효율을 살리면 공정이 떨어질 수가 있고 공정을 살리면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 경제학은 세 가지 지속 가능성의 상호관계를 잘 파악해서 세 가지가 다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호관계 얘기하시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생태경제학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예. 가능한 건가요? 아, 예, 가능하게 해야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생태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표, 문제의식, 방법론을 관철하는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들어가야지 뭐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좀 수상적이고 원론적이랄까 철학적인 얘기 같고. 그치, 원론적이고 좀 그래서 나열된 뭘 기분.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하는 얘기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네. 또 원론적인 거 한 번만 더 나열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제가 이 지점에서 생태 경제학의 목표, 네네. 문제의식, 방법론을 네.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안 깔끔하면 어쩌시려고. 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아, 생태 경제학의 네. 목표는 네. 자연 사회 경제 자본의 보존과 투자를 통해서 네. 생태계와 사회 경제 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목표로 할 수가 있고요. 목표. 생태 경제학의 문제 의식은 경제 사회 생태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는 네. 문제 의식이고요. 상호 관계는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다차원적인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어야지 합해적 단일 가치로 평가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 의식입니다. 여기까지 관념적이야. 그치? 뭔가 구체적이진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 네. 방법론은 세 가지 지속 가능성의 상호 관계가 갖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한 가지 가치, 합해 가치로 단위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범주로 가치의 기준을 나눠서 그에 입각해서 정책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좀 어렵긴 하네요. 잘 정리를 하긴 했는데. 예, 어려워요. 그 단일한 화폐 가치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좀 느낌이 오는데 네. 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생태 경제학 이전에 환경 경제학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환경 경제학은 모든 경제 문제를 단일한 화폐 가치로 판단해요. 예를 들면 뭐 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 분석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이게 환경 경제학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환경이 맞아. 파괴되는 비용하고 네. 그것이 개발로 가져올 편익하고 이익. 예, 요거를 비교 분석해요. 딱 단일한 화폐 척도로. 그래서 파괴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면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네. 그게 환경 경제학이에요. 제가 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환경 영향 분석이 다 저는 환경 환경 영향 평가라는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게 환경 왜냐하면 경제학이에요. 그 동안에 네. 개발 사업들을 네. 하면서 굉장히 요식행위로 환경 영향 평가들을 좀 그러니까요. 많이 했었고 네. 그러면은 그 환경 영향 평가의 툴을 제공한 것이 환경 경제학이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심하게 말하면 어우, 환경 경제학은 진짜. 환경 파괴의 이론적인 맥락,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준 학문이라고 얘기하면 환경 경제학자한테 돌을 맞겠지만
생태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아니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나는 돌을 네. 던지고 싶어. 네. 왜냐면 그 동안에 많은 개발 사업에서 저는 그게 환경 경제학이라는 예. 생각 못 하고 네. 수많은 환경 영향 평가들이 네. 사실상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정부의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정부에게 유리한 평가들을 해줬고 그건 요식적인 어떤 행위들을 다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파괴 범의 저희 거의 주범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환경 경제학께서 비롯된 그래서 거군요. 이제 생태 이렇게 경제 흥분해, 열받아서. 생태 경제학은 음.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다 파악할 수 없다고 전제를 하거든요. 네네.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비용과 편익의 차이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다면 최적의 행동을 하죠. 네네 그렇겠죠. 그런데 세상은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적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이제 생태경제학이 제시하는 그 원리인 거죠. 그에 대한 답은 네. 예방적 원리에 따라 행동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방적 원리 뭐 알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좀 쉽게 설명하신다면. 프리벤티브 프린시플이라고 하죠. 이거 제가 이제 매일 운전을 하는데요. 네네. 네, 요새는 뭐 가능한 좀 운전을 많이 하게 됐는데 운전을 이렇게 좀 비교하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할 때 내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잖아요. 가속기를. 네네네. 이렇게 가속해서 내가 차가 더 빨리 달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편익을 얻게 될까. 네네. 하지만 가속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은 어떻게 될까? 이거 분석해서 행동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방하잖아요. 음. 가능한 사고가 안 나도록, 안 나도록. 가능한 속도 제한에 맞춰서 그렇죠. 네네. 가능한 한 안전하게 요게 이제 예방적 원리에 따른 행동이니까 사회 경제학도 그런 식의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아예 네. 손실과 위험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는 어떤 그런 예방적 지속 가능성에 맞춰서. 그렇죠. 지속 가능성에 네. 맞춰서. 네. 네네.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예. 규칙을 네. 정해두고 행동하고 네네네. 사실 교통법규에서 100km 상한 그것은 나라가 딱 기준으로 정한 것이지 비용 편익 계산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전혀 않습니까? 아니죠. 그죠? 전혀 아니죠. 네네. 예. 100이라는 이유가 없죠, 사실은. 예. 느낌이지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판단을 할 때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가치는 화폐 단위로 단일하게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 민주주의는 얼마짜리입니까? 그런. 이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 민주주의가 대체 얼마냐. 물론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도 내는 뭐 그러면 단체도 있긴 하지만. 예, 그러면 생태 경제학이 네. 어떻게 정책을 판단하는가는 거기 다 나온 것이거든요. 네. 어떤 정책을 펼 때 환경적 기준, 사회적 기준, 경제적 기준을 정해서 지표를 만듭니다. 인덱스를 만듭니다. 네. 그 지표에 근거해서 정책 실행의 유무와 내용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지표하고 그 이상은 배출하지 마라. 그리고 인권 지수를 만들어서 인권 지수는 이만큼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행동 경제학의 실천 방법인 것이죠. 행동 경제학. 행동 경제학이 아니라 생태 경제학. 예. 예.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켜야 하는 여러 환경 기준이나 산업 기준 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생태 경제학적 방법론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방. 예방. 네. 그렇다면 이미 많은 것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많이 스며들어 있고요. 네네. 우리가 건축할 때 건축이 지켜야 되는 기준 네네. 이런 것도 정확히 비용 편익 계산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적인 인덱스가 있는 거죠. 철거는 얼마만큼 넣자 비용 편익 따지지 말고 뭐 이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태 경제학이 연구를 진행시켜서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가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진행시킨 연구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드리겠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어떤 사람들이 생태계를 보존해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뭐지? 이걸 좀 그렇죠. 정확히 개념을 좀 먼저 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생태계 주요 기능들의 수행 역량을 유지하는 걸로 정의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해야 될까요? 생태계 주요 기능이 뭔지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프로님이 자꾸 문제를 내고 그래서 사람 긴장하게 해. 근데 맞췄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긴장하잖아요. 자꾸 문제. 그래서 네. 그 연구에서는 네. 생태계의 주요 기능을 연구를 해서 합의를 해냈어요. 네. 첫째, 자원의 공급 기능. 음흠. 둘째, 쓰레기 정화 그 활동. 그렇죠. 네, 네. 생명 지지 기능. 음. 기타 인간에 대한 지원 역할. 이렇게 이제 나눈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떤 지표를 만들 것인가의 원칙을 하나 확립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걸 가져왔는데 세 가지만 설명이 드리면 네. 첫째, 자연의 수용 능력대로 경제 활동의 규모를 제한한다. 둘째, 자원 활용 속도를 재생 속도 내로 제한한다. 비재생 자원의 사용 속도를 대체 재생 자원 개발 속도 내로 제한한다. 이 원칙에 따라서 아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지표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따라서 수지는 얼마 정도까지는 지키자. 대기질은 얼마 정도까지 지키자. 온실가스는 배기량은 이렇게 인덱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태경제학에 많이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생태경제학의 노력의 결과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비용 대비 편익 분석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방적 원리에 따라서 정책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쌤도 그렇죠. 네, 이게 주로 제일 많이 쓴 게 같으면 유프로가 제한이란 말을 네네.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규모 제한, 그다음에 또 뭐 재생 자원의 개발 속도도 제한 이런 식으로 제한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떤 제한 기준 인덱스를 만들고 그 제한 한도 내에서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자. 뭐 그런 게 생태 경제의 중요한 철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정확하게 말씀이고요. 저는 생태 경제학 방법론에서 핵심은 다양한 가치에 따른 지표를 만들어서 행동의 최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UN 같은 데서 만든 각종 사회 지표를 접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라 간에 비교하고 이런 것은 주류 경제학이 하는 비용 편익 분석이 아니라 네네. 생태 경제학의 방법론이 구현된 정책적인 예방적 결과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제가 이제 좀 들어보니까 생태 네네. 경제학에 대해서 어떤 걸 이제 제한한다는 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 활동의 규모 제한이라는 건데. 네네. 과거에 우리가 세계 경제는 끊임없는 성장. 그렇죠. 성장의 핵심은 GDP를 계속 늘리는 거죠. GDP 성장률이 그 나라 경제 또는 그 나라 정치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지표를 상징하는 거고. 과거 소련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을 때는 공산권하고 자본주의 국가에 비교해서 누가 더 GDP 성장을 많이 했냐. 이거 갖고 싸우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다 폐기해버리고 이제는 이 자연의 지속 가능성에 기초해서 볼 때 오히려 이런 활동을 제한한다고 본다면 제한할 수 있는 기준치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GDP는 0.1% 이내로 네네. 더 늘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어떤 예. 사회적 규범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근데 생각이 그게 드는데 있기는 있지 않을까요? 아직 없을까요? 아직은 국제 규범이 없습니다. 없죠. 국제 규범이 없어요? 네. 그 생태 경제학 분발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생태 경제학을 네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네네. 인간의 능력이 네네.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네네. 불확실성과 음. 복잡성을 전제하고 예방적 원리에 따라 행동할 때 인류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그 있는 개념이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지금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유프로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생태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방송하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맞죠? 우리 방송 중에 이런 주제는 없었잖아.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요. 생태경제학 관련돼서
예를 들어 뭐 관련 뭐 어떤 예방적 주범들이 있었다면 뭐 그런 내용들 그럼 앞으로 어떤 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만들어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취합하고 종합하셔서 우리 방송 한 번만 더 해보면 어떨까요? 아 예. 네. 제가 생태경제학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네. 이제 알았어요. 아 저부터 무슨 이유가 있는 줄 알았네요. 또 하나 제가 유프로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네. 아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네. 다분히 좀 선진국에서 나온 이론 같다. 아 이것이 네, 예를 들면 저개발국이래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개발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봐. 나라의 경제 발전을 더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거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서 개발을 제한하래. 이랬을 때 저개발국한테 이 생태 경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어떤 호소력을 가질 것이냐. 그 논의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예. 규범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근데 또 있을 하나는 수 있겠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성장을 제한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선진국 내에서의 말하면 사회적인 공정성, 그다음에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또 합의 문제도 있겠죠. 빈곤의 해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더 대두돼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태경제학이 그 문제하고 어떻게 연관해서 해법을 예, 제시하는지. 그대로 성장 지금의 불평등 구조는 그대로 있으면 성장을 안 하면 그렇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는 근데 문제 나올 또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실 엄청나게 토론 논의가 많은 것은 논의가 제가 이걸 많겠죠.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한 10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편. 저 우리 네, 이거 앞으로 좀 열편 합시다. 저는 되게 네. 관심 주제이고 네. 실은 경제 성장이 곧 또 불평등 해소랑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 이제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좀 약간 이제 반론 섞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내부에서 되게 토론의 여지들은 되게 많을 것 같고 유프로님이 그걸 준비해 주시면 저도 생각할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고요. 지금 지구 멸종을 지금 걱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하튼 오늘 주제가 되게 좀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다 191회 생태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또 이제 그 영역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잘 들었고요. 생태 경제학 편 1탄, 2탄, 3탄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